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추풍령을 넘을 수 없는 당이 됩니다. 아하. 추풍령이 김천에서 충북 영동 가는 거예요. 네. 김천시장 이겼잖아요. 네. 딱 거기까지밖에 북상을 못하고 지금 아산에서 지고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거제를 뺏겼고 이거는 강경보수 노선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이 사실상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빨리 노선을 변경해야죠. 만약에 내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어쨌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조기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승복 메시지 지금 낸다고 해서 진짜 승복하겠구나.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단 한마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문턱을 넘어가면 싸울 자신이 없거든요. 논리로나 법리로나 헌법 그 어떤 근거로나. 그러니까 그 문턱 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뭐 탄핵 소추 뭐 과정도 잘못됐고 국회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도 잘못됐고 한 번 국회 통과를 못했는데 두 번째 한 것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고 이런 지연 말단적인 걸 막 던지면서 여론전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부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대단히 당리당력에 빠져 있다. 이게 국민보다는 강선 지지층 그래서 본인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데 그냥 골몰한 정치인으로 국민들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하 주장을 좀 최전선이 제일 했던 것 중에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 포를 쐈죠. 그래서 보편 관세 10%에 각 나라별로 최고한 40-50% 60%도 맞은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25% 또 추가로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 과연 대응을 잘 하는 건지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 물가가 아마 이대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좀 높은데 미국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많이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서민분들 또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 오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와중에도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장르만 쇼핑몰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이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살만한 물건들이 좀 있을 거고요.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오늘도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고 특히나 재보궐도 있어서 그 결과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시죠. 송영훈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께서 오늘 뉴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재보궐부터 좀 봐야 되겠죠? 네, 어제 4.2 재보궐선거 있었고요. 네. 최종 투표율이 지금 26.3%가 나왔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 포함해서 부산시 교육감, 시의원, 기초의원 23곳에서 열렸는데 네. 결과부터 핵심 지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장 5건 가운데 국민의힘 1석 가져갔고 네. 민주당 3석, 조국혁신당이 1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스코어로 보면 여1, 야4 네.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천에서는 이제 텃밭이니까 네네네. 먹었는데 거제에서 민주당한테 졌어요. 그게 조금 뼈아픈 부분일 거고, 네.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저기 이제 그 전 구청장이 네. 백지 신탁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청장을 안 하겠어요라고 대단한 나갔잖아요. 분입니다, 그분도. 예, 그래서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네.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는 없었지만 자유통일당 후보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후보 역할을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지원 유세도 하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다음에 담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감격의 첫 기초 단체장을 배출했군요. 네, 단체장을 배출하는 감격을 맛봤다라는 게 있고 부산시 교육감도 좀 봐야겠는데 부산 교육감. 네, 3년 만에 이제 민주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네. 부산 교육감을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역할을 했다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 득표 수를 보면은 네. 자유통일당처럼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는 극단적인 노선에 있는 후보로는 네. 중도 보수와 중도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실히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얻은 표가 한 2만 9천 표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득표 수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국민의힘 구청장 당선된 후보가 얻었던 표의 한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로구에서 했던 득표수에 비교하면은 한 4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인즉 결국에는 그런 극단적인 노선으로는 전통적인 보수층마저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없다. 이게 확인된 선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대로 네. 가면은 국민의힘이 추풍령을 넘을 수 없는 당이 됩니다. 아하. 왜 추풍령 얘기를 하냐면 추풍령이요? 추풍령이 김천에서 충북 영동 가는 거예요. 네. 김천시장 이겼잖아요. 네. 딱 거기까지밖에 북상을 못하고 지금 아산에서 지고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거제를 뺏겼고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는 성남 분당에서 경기 도의원을 잃은 겁니다. 거기 6.77% 차인가를 졌거든요. 네. 분당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한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갑을 모두 다 국회의원을 네. 보유하고 있는데 분당 갑에서 지금 경기 도의원을 잃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견지해왔던 어떤 그 이른바 강경보수 내지는 뭐 탄핵 반대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노선으로는 민심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결과로서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당의 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 저희 조금 전에 이제 당선자 선거 결과 그래픽에서 경남 거제시장에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름에 좀 오타가 있었어요. 변광용 후보가 당선이 네네. 됐습니다. 자, 그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님의 인식이 당내 주류 혹은 뭐 상당수 영향이 있는 분들의 인식과 같아요? 아니면 당내에서 소수 의견이에요?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야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뭐 지금 현재는 여기도 여론조사는 그래픽 준비 안 돼 있는 건 언급이 안 되죠.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가 상당히 보수 결집을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당에서 높이 평가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직접 투표 결과를 받아본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승 1패를 했던 곳입니다. 거제시장. 2003년 보궐선거까지 합하면은 역대 거제시장 선거에서 2018년 딱 한 번 지고 8승 1패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8.6% 차이 졌다. 이거는 강경보수 노선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시그널이 사실상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빨리 노선을 변경해야죠. 차선을 옮겨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내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어쨌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조기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는 경고 등이 들어왔다. 당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저는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만큼 좋은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렇게 민심 위반이 일단 있다. 그리고 거제시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전적이 있는 데다 네. 직전에 지방선거에서는 대단히 박빙이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텃밭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지역인데 거의 20%포인트 정도로 이겼어요. 민주당 후보가. 이거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좋지 않다. 그런데 저는 송 변호사님이 주신 의견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냐. 만약에 수용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바로미터가 있어서 마치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그런 계산으로 입장을 표변하는 것처럼 이제는 보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국면에서. 네. 그래서 진작에 이걸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세력과의 그 절연의 실패가 이런 상황으로 왔고 앞으로도 정말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좀 부정선거 얘기는 없는 모양이죠? 네, 이거는 아마 예. 수용을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다 이제 구속기소 많이 돼 계시고 하니까. 그래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자유통일당 후보로는 네. 전통적인 보수층도 투표장에 충분히 나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더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아니, 담양 얘기도 잠깐 그렇죠. 해야죠. 네, 담양은 예.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약간 같더라고요. 놀라운 결과인 거죠? 유일한 호남 선거였어요. 그렇죠. 예. 유일한 예. 호남 선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기도 예. 했었고 예. 물론 이제 그 분의 인물론으로 좀 승부를 걸 수 있는 분이었다. 예. 왜냐면 뭐 군의원을 3선을 하고 의장을 지내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정치를 했던 분인데 이번에 네. 탈당을 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갈아탄 그렇죠. 이런 맥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호남 민심을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대단히 전 유의미한 지표를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완전 전적인 전격적인 지지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당장 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호남의 이 여론을 잘 좀 수용할 수 있도록 네.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이 결과는 약간 좀 저는 제일 놀라운 결과 중에 아무래도 하나인데 좀 그랬죠. 민주당 후보가 아닌 조국혁신당 후보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정도가 아니고 이겨버렸잖아요. 계속 또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등 정도가 켜진 건 아닌가? 호남에서 적어도.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인물론을 승부할 땐 이분이 워낙에 또 네. 이제 텃밭을 다졌던 것들 그거를 이제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렇죠. 말씀대로 네. 아니 호남은 그래도 민주당 텃밭 아니야? 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뭐 지민 비조라고 해서 네. 예. 그때 지역구는 저희 그 민주당 찍어주실 때 예. 비례는 그게 호남에서 제일 먹혔었어요. 그렇긴 했죠. 이번에도 대통령은 민주당 뽑아주시되 군수는 그 저희를 뽑아주세요. 네, 네. 이랬던 전략이 어쨌든 먹힌 거거든요. 대민 군조라고 했죠 그랬다고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이 사자성어를 잘 만드는데 네. 능통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엄중한 그러니까 아주 빨간등이다 이렇게까지는 그건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주황불 주황불 정도는 정도는 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호남의 민심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보궐선거 때요. 영광군수하고 곡성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는 민주당이 두 곳을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기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도 한 곳도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담양에 직접 지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도 없는 조국혁신당이 담양 군수를 배출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호남 민심은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는 걸 당연히 원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랑스럽지가 못하고 떳떳하지가 않다는 그런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우리는 왜 꼭 이재명이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표출된 그런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네.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더 엄중하게 받을 당은 국민의힘이죠. 제가 앞에서 그걸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다리 걷고 먼저 맞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드디어 탄핵 선고일입니다. 4월 4일 금요일이요. 네. 지금 경찰도 굉장히 상응한 경비를 이미 시작했고 또 오늘 밤 이후로는 가포로 바뀌나요? 내일부터 가포로 바뀌죠. 내일부터. 오늘이 을후비상. 예, 오늘까지 내일이 그러고 가포비상. 그다음에 오늘 아마 12시가 지나면서 가포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지금 약간 네.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24시간 뒤면 저희는 이제 너무 떨려요. 아. 네, 진짜 긴장이 많이 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저 어제 그렇습니다. 꿈도 꿨어요.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아, 진짜요? 8대0 막 이런 거. 그래서 기쁘게 일어났는데 꿈에서 꿈이었어요. 8대 0이었어요. 네. 우리 신 기자님도 비슷한 꿈을 꾸셨고. 저는 굉장히 불경한 꿈을 꿨는데 그래요?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어머 어떡해. 네, 제가 뭐 대변인님은 혹시 꿈 괜한 꾸셨나요? 얘기를 저는 요새 밤에 푹 잘 잡니다. 밤에 푹 주무세요? 예. 왜? 아니, 무슨 잠 잘 자면 안 돼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푹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그 탄핵 심판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스코어를 경마식으로 예상하는 그런 논평은 저는 안 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선고일이 지정됐을 때부터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승복 가능성, 네.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공론장에서 논평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스코어 예상은 안 하는 편이고 다만 내용적으로는 이런 점은 계속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헌재가 적어도 계엄을 다시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사뭇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군대를 질서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외의 경우에까지 계엄이 남발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당의 입장이랑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게 당의 입장이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예. 언제까지예요, 그게? 저도 그 비상계엄의 밤에 예? 저 국민의힘 당사에 밤 10시 59분에 도착해서 예? 국회 앞으로 함께 행진했던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중간에 저 국회 경비대가 막아가지고 못 들어갔지만 네. 그래서 그 경비대하고 뭐 굉장히 언쟁을 벌이면서 대치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저는 뭐 비상계엄은
단호하게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네. 헌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엄을 다시 해도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에 그럼 그런 걸 좀 설득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안 돼요? 지금은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요. 어차피 내일이면은 선고가 돼요. 예. 그리고 결과는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판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수용성, 승복 가능성을 더 높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도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용성 승복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났어요. 그럴 때 국민의힘 지금 이제 탄핵 안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승복하고 그분들이 뭐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뭐 사회를 갑시다. 이런 이제 승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론적으로 맞는 예. 말씀이고 그게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야당도 그거 해야 돼요. 어차피 민주당은 지금 뭐 8대 0으로 탄핵 인용 나올 거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승복 선언을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들이 물었을 때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호칭도 안 붙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태도는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은 우리도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그렇죠. 사전에 양쪽이 다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네. 지금 다 양쪽이 승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네. 대표가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이미, 했고 예. 저는 조갑재 대표가 했던 말이 그냥 마음에 와 닿아요. 승복이란 건 가해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가 다 모여서 승복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퍼포먼스도 했어요. 그걸 왜 못했습니까?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봐야죠. 네.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 쳐부수자 이러면서 징계 지읒도 못 꺼내는 정당이에요. 그거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승복 메시지 지금 낸다고 해서 진짜 승복하겠구나?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단 한마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없는 그 부분도 이따 뭐 잠깐 짚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튼 지금 치안 관련해서는 준비를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좀 뉴스가 나왔죠. 네, 승복 얘기 좀 이따 또 자세히 네. 해보고 아까 이제 저희가 오늘 의료 비상 자정 넘어가면서 가포 비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경찰 병력의 50%를 투입하고 내일은 100%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헌재 근처에 내일은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원래 한 100m 정도만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네. 범위를 더 넓혀서 이제 차벽 같은 걸 설치했어요. 한 150m 정도는 못 들어가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안국역 사거리 있는 그 구간에 이제 이제 차벽이 좌라락 네네. 설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인사동 일대랑 광화문 일대 사이에 저 완충 공간을 뒀어요. 저기 진짜 말 그대로 진공. 혹시라도 있을 양 진영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네.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뭐 돗자리 깔고 버티는 분들이 좀 몇 명 있었는데 내보내고. 그분들도 다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바깥 공간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 비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가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예요. 보통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재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엄중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특공대도 내일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 하나 궁금한 예. 거는 그 특공대가 한 30명 정도 투입이 된대요 현장에. 네. 과연 헌법재판 대심판정 안에도 특공대가 들어갈까? 심판정 안 해? 왜냐하면 일반 방청객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정도의 대비를 하려나? 뭐 저의 그 그냥 안에까지 들어가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좀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그쵸, 다만 뭐, 이제 저도 그냥 그 추측이에요. 추첨된 방청객 20명은 네. 뭐 금속 탐지기라든가 보안 엄격한 검사를 검색을 하죠. 거쳐서 엄격하게 들어가지 하겠죠. 않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헌재 사무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아마 법정의 그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게 이제 법정 경위 분들이 네네네. 계시는데 아마 경비대 있죠. 더 좀 뭐 단단하게 무장까지는 하시겠죠. 아니어도 그런 네.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하지 더 않을까 들어가실 싶네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내일은 헌재 근처로는 안 가시는 게 우리 댁에서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저희 방송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다만 또 거리로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좀 계시긴 할 텐데 물리적 충돌만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긴 합니다. 자, 하여튼 내일
선거 이게 다 근데 무슨 국력 낭비입니까? 그러니까요. 경찰 병력에 특공대까지 경찰 다 병력 연차 금지 다 지금 완전 총동원. 네. 무슨 낭비야? 네. 자, 그럼 그렇고요. 네. 그래서 내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네. 그동안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것들에 더 집중하고 어떤 것들을 네. 더 집중적으로 물어봤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 네. 그래도 약간은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저희가 네. 말씀하신 대로 스코어 예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 사유가 해당이 되면 이제 파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쟁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네. 헌법 재판관들을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물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네. 5가지 쟁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네, 포고령 문제가 없어 정치활동 금지한 거, 국회에 군 투입해서 봉쇄한 거, 그다음에 역시 영장도 없이 선관에 들어가가지고 체포 시도한 거, 그다음에 뭐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한 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재판부가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이 뭐였을까요? 의원 체포? 헌법 재판관들이 네,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네, 요거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제 물어봤을 거고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네. 네. 어떤 질문입니까? 왜 국회에 군을 투입하셨나요? 그 군을 질문을 많이 투입한 했어요. 목적이 뭔가요? 이거를 1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판관들도 복수로 아마 물어봤을 거고 또 여러 증인들에게 아마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네, 12번을. 그렇죠. 네.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 국무회의 뭐 누가 소집하자고 했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한테는 도대체 개인적으로 그 국무회의 성격은 어땠다고 보세요? 막 이런 것들을 물었잖아요. 주요 질문을 보면 뭐 우리가 흔히들 뭐 보수 성향이라고 분류하는 이제 정영식 재판관도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했을 때 굳이 군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셨습니까? 라고 했고 유일하게 이제 헌법재판관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인 있죠. 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네. 위에서는 자꾸 이제 지시를 부인을 하니까 너 실제로 그 지시 받았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어? 이런 질문을 정영식 재판관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했었죠.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국회 군인 보낸 요 행위. 네. 그리고 또 포고령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국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중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과정들 적법하게 거쳤는지 요걸 이제 네.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래서 요거 예. 김영도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김영현 장관이랑 대통령이 나는 국회를 그러니까 봉쇄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있을 혼란에 대비해서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직접 물어봤어요. 국회의장도 담 넘어서 들어갔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아예 못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인 봉쇄에 있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마 김용현 장관이 뭐 그런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통제라는 게 꼭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들여보낼 사람 들여보내고 아닌 사람 막아주는 이런 의미의 네, 통제였다. 이렇게 네. 대답을 아마 했었고 네. 그 국회의원들은 들여보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아마 재판관이 물었었나 그래서 못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아마 했던 주고받은 네.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왜 제일 많이 했냐라고 보는 거는 이 쟁점을 가장 핵심적인 위법 사항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린 겁니다. 방금 뭐 저희가 이제 네. 말씀드린 12개 뭐 4개 이렇게 이제 있었던 질문 보실 때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변호사님 보시겠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반 사건 할 때도 판사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일반 사건. 근데 한마디를 하면 대단히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변호사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부장판사 출신 분의 이제 고용으로 일했을 때 예. 그분은 이제 재판 안 가고 제가 가면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렇게 서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라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중한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가장 법리적으로 핵심이 되는 건 헌법에 따라서 계엄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를 둘 수가 없는데 거기를 물리적으로 막고 봉쇄하고 그럼 왜 그랬냐? 라고 묻는 게 12차례나 나왔다는 건 상당히 유의미한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사들을 재판관들을 설득할 설득할 만한. 정도로 항변이 나왔느냐, 증거가 나왔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궤변에 가까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김순덕 칼럼 동아일보를 봤는데 네. 정말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변론의 내용이. 그렇다면 이게 재판관들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위헌 위법 사유고 이 정도면 중대해요. 이 정도를 해도 된다. 중대하지 않아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라는 건 이런 걸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평생 법관으로 산 사람이 헌법의 숙고와 수기를 업으로 하는 집단이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저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이런 질문들 법관들이 중요하게 봤던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감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질문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특히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그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예. 행사하니까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성현 경비단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재 대신 판정에서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내 부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 내가 달리 말할 수가 없다고까지 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나 뭐 신빙성 이런 것이 대단히 높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죠. 네. 그리고 이 국회 뭐 질서 유지 봉쇄 관련해서는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저녁에 모 신문사 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국회 앞을 지나쳐서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국회는 아주 평온하게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YTN에서 무슨 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켜보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 타고 국회로 왔죠.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국회는 그 경찰 버스를 동원해서 막고 있더라고요. 1시간 전까지는 매우 평온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못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저희 당에도 있었고 민주당에도 있었고 저도 막혀서 못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저만 경험했겠습니까? 그날 국회 본청 안에 수많은 국회 출입 기자들이 있었어요. 다 같이 소화기 뿌리고 테이블 넘겨가고 하면서 그 계엄군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을 직접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걸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한 언론인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봤는데 그것을 국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그 상식적인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 국민의힘 안에도 이른바 율사 출신, 뭐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이 법적 상식이 없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당에 혹시 모르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면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공간입니다. 정치를 하는 곳이고 정치는 어쨌든 그 지지층 일정한 국민들이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면서 탄핵에 반대하고 있으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누군가는 대변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치인들이 계시는 상황은 저는 이해를 한다. 다만 내일이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어떤 그런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퍼센티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마냥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죠. 지지자분들이 우리 지금 북진 통일합시다 막 이런 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 담아내서 의원들이 그럼 우리는 또 북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가요?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적이고 반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 각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엄을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당 지지층에서 그래도 대통령을 어떻게 여당이 탄핵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탄핵 각하 논리인 것이죠. 근데 각하를 주장할 때도 이제 그 근거가 뭐 최소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게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게 좀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나온 거죠 지금. 몇 가지 그 각하의 근거로 제시하는 절차상의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본회의 표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각하를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 중에 원래 하나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면 이게 담당 상임위에서 사실관계 조사,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예, 표결까지 단계가 갈 수 있는 없었다. 건데 없었다. 그러니까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따라서 각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요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 헌재가 좀 깔끔하게 판단을 해줬어요. 그 조사 절차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그래요? 예. 네. 그럼 각하를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뭐 민주당에서 말씀하시죠. 저는 각하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기본적으로 절차 자체를 예. 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쳐서 다 논의해서 보수 진보 정파 할 것 없이 예.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기자님 설명 주셨지만 직권 증인까지 채택해 가면서 동일한 증인을 두 번까지 불러가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각하의 심증이 각하의 요건이 될 정도로 많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형성이 돼 있었다면 이 절차 자체가 다 무용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래요. 문턱을 넘어가면 싸울 자신이 없거든요. 논리로나 법리로나 헌법 그 어떤 근거로나. 그러니까 그 문턱 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뭐 탄핵 소추 뭐 과정도 잘못됐고 국회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도 잘못됐고 한 번 국회 통과를 못했는데 두 번째 한 것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고 이런 지연 말단적인 걸 막 던지면서 여론전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부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대단히 당리당력에 빠져 있다. 이게 고민의 흔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 그래서 본인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데 그냥 골몰한 정치인으로 국민들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하 주장을 좀 최전선에서 제일 했던 분 중에 한 분도 판사 출신 그렇죠. 의원분도 뭐 예. 계시기도 하고 아, 그래요. 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각하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내란죄 철회한 거.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형법상의 내란죄라고 이제 못 박지 못하니까 네. 뺐지만 실제로 그 해당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고 위헌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헌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때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 우리가 형사상 책임 묻는 거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네네. 네. 뭐 이제 요 논란도 그런 사실 저희가 얘기를- 뭐 다룬 적이 또 있기도 네. 하고요. 근데 요거를 사실 제일 좀 가장 큰 맞아요. 근거로 내세웠었죠. 네. 이제 법률가시니까. 아니 앞두고. 그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나 헌재는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한다.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해서 또는 헌법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해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판단할지 그 법적인 구성은 헌재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뇌물죄가 철회가 된 사례도 있고 예. 이번에는 또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철회한다고 약간 애매하게 언급도 했었던 적이 있던가요?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상의 구성은 헌재가 직권으로 한다라는 네. 그런 선례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논란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소추 의결서를 쓸 때 훨씬 더 신중하게 숙고를 해서 썼었어야 돼요. 거기에 굳이 내란죄를 반복해서 강조를 해서 어차피 헌재에 가서 그 주장을 철회할 거라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관계들만 드라이하게 기술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한다라고 썼으면은 오히려 그런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1차 그 탄핵 소추안에서도 그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라는 표현과 함께 그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긴밀하게 한 것을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아서 그것이 또 부결의 한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도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때 아닌 지금 대통령 하야 시나리오가 온라인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돌고 있습니까? 이거를 사실 이번 주에 계속 나와가지고 저희가 다룰까 말까 하다가 안 다룬 이유는 아무런 근거가 사실 없는 네. 정말 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히 이제 탄핵 선고일이 공지가 되면서 화요일부터 이렇게 확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탄핵 선고 직전에 하야할 것이다. 네. 스스로 오늘 오늘 4월 4월 3일 3일 없으니까요. 네. 네, 하야 4월 한다는. 3일 하루 전날 오늘 하야할 것이다 이런 뭐 썰 시나리오가 갑자기
파다하게 쫙 돌았어요. 아니 왜 하야를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선고일을 계속 늦춰지다가 갑자기 선고일이 잡힌 거는 네.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차라리 하야를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반대로 뭐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탄핵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논객들이 있잖아요. 네.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계은퇴 선언해서 아예 이제 절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보수를 위해서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낫다. 네. 뭐 그런 정도의 주장이었던 거죠. 예. 근데 하야를 지금 만약에 선언한다고 그럼 하야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하야가 되면 만약에 인용 가능성이 높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그 직책을 박탈당하는 거랑 내 발로 그냥 내려왔다라는 거는 네. 뭐 경호나 지원이나 예우의 문제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하야와 하야- 파면. 네, 파면. 아 하야하면 네. 나중에 뭐 경호 같은 거 받을 때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그리고 예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사면이 되거나 할 때도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완전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대통령으로서의 또 사면 복권을 논의하는 것과 네. 스스로 내려왔을 때 사면 복권을 논의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인용될 것 같다. 그러니 오늘 빨리 하야하자. 하야 카드를 던져보자라는 게 지금 오늘 더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막 네. 유통이 되는 안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정말 대통령실에서 고민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네. 다만 그러면 법률상 그것이 되는지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법 규정을 보면 탄핵 소추가 이렇게 의결된 사람은 사직원을 임명권자가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면 장관이 탄핵 그렇죠.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장관이 저 그냥 아예 그만둘래요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사표 수리 못하게 맞아요.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파면될 수도 있는데 파면되면 연금도 박탈되고 50%밖에 막 못 받고 여러 불이익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그냥 제 발로 걸어 나갈게요 하는 건 너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야. 기다려 이거거든요. 대통령은 임명권자 그렇죠. 누구예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 부분이 네. 이게 대통령이 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대통령한테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선례가 없어서 사실상 해석으로 갈리고 있고 다만 이런 취지 말씀드렸던 이 법의 취지의 어떤 그런 입법 상황을 살린다면 이거는 하야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하야를 있는 설령 본인이 선언하더라도 그걸 하야로 처리해주면 안 거죠. 된다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윤 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논의의 실익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이제 그래서. 법률가들이나 호기심 차원에서 이런 걸 뭐 연구해보고 네. 논의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네. 궁금하시면 좀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해볼게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국회법상으로는 그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은 그때부터 직무 정지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탄핵소추 가능한 공무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없는 사람이죠. 예. 대통령만 임명권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임명권자가 없는 경우 또 있습니다. 누구요? 국회 선출 몫의 중앙선관위원 임명권자 없습니다. 아. 헌법재판관하고 달라요. 헌법을 잘 보시면은 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네. 중앙선관위원은 그냥 국회가 선출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은 탄핵소추 가능한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 헌법의 탄핵제도는 1948년에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네 이거. 이거 제가 이 아, 주제에 대해서 좀 전문가. 관심이 예. 있어서 그래서 네. 1948년부터 있었는데 네. 실제로 법률의 탄핵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언제 처음 만들어지냐면요. 1964년에 만들어져요. 네. 당시 이제 공화당 전국구원의 이종극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법률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국회법 개정안, 뭐 탄핵 심판법 이런 걸 발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의 국회법에 있는 네.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은 뭐 권한이 정지되고 네. 사직서를 수리할 네.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조항들이 들어올 때 음. 국회 회의록을 찾아보면은 속기록을 찾아보면은 당시에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네. 신민당 의원이 이걸 언급해요. 그러니까 네. 그 시절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니고 논의는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국회 선출 몫의 중앙선관위원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역시나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는 부분만 들어가고 네. 사직할 수 없다고 법률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임명권자 없는 공무원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자진해서 사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입법자의 의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그 연역을 고려할 때 네. 대통령의 자진하야는 탄핵 심판 중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자진해서 사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우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네.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하야 선언을 했을 때 하고요. 네. 예. 국회 사임서를 보낸 날짜가 달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방송 끝나고 날짜 네. 다릅니다. 네. 하야 선언하고 그 다음 날 보냈어요. 국회 아. 사임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선언을 한다면 그럼 선언만으로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네. 아니면 국회에다 무슨 문서를 보내야 되느냐 네. 법률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논의의 영역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진해서 사임한다고 했을 때 그럼 헌재는 각하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본안에 들어가서 할 것이냐 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선례를 정립해야 되는 영역이 될 겁니다. 아직 그런 선례가 없어요.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네. 그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관은 원래 기본적으로 임기가 10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재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 도중에 임기가 끝났고 재임용을 신청 안 해서 그대로 자동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됐던 건데 이 자진 사임을 하는 경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네. 헌재가 새롭게 판례를 정립을 해야 될 건데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다. 네, 가능성 매우 없다. 몇 주 전에는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했지만 네. 이제 만으로 24시간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네. 이건 그냥 어떤 학문적인 연구 차원에서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야, 하야 관련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게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발생할 가능성은 아, 없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네. 여태까지 심판 과정에서는 아까 뭐 저희가 여론조사 수치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지지층 결집 현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왜 하야해? 절대로 못해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파면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면 마지막 승부수로서 띄울 수 있는 가능성 참 그거 대통령 그런 네. 분이 아니긴 하지만 예. 그거는 맞아요. 그 파면된 거랑 하야할 때랑 나중에 내가 뭐 경호를 받거나 아니면 뭐 연금 받거나 이런 거에서 차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예. 찾아보시면 예. 파면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는 유지됩니다. 예. 법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그 밖의 예우는 이제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는 못 적용이 받고. 되지 않죠. 네. 예,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하야하면 하야하면은 일단 헌재의 파면 결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그 경우에 그러면은 이미 그 직에서 벗어난 사람한테 파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헌재가 어떤 다른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선례를 만들기에 나름이고, 네, 아니면은 네. 그냥 각하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네, 물론 그러나 현실 다 가능성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거의 없는. 어렵다. 네. 내일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접 나올까요? 저는 못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전 내심으로는 인용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본인도 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예.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그거를 그 성남 민심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경호도 어쨌든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사실상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나게 되는 건데요. 네. 직을 박탈당하는 건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전에 이제 탄핵됐던 대통령들과 또 워낙 캐릭터도 좀 다르고 달랐죠. 예.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애초에 그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안 나오고 이제 대리인만 변호인단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1번 중에 8번을 실제로 출석을 했고 본인이 뭐 재판장에 말리는데도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론을 했으니까 내일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없진 않나. 않다. 다만 이제 측에서 아직 미정이다.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또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이제 그래서 네.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메시지를 내다가 내일 나올지 말지도 얘기를 안 하고 결과 나오면 승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당사자인 본인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도 이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죠. 결과를 뭐 존중한다 이런 식의. 그리고 불똥은 정치권으로 튀었습니다. 여야끼리 지금 뭐
넌 왜 승복 메시지 안 내? 나 냈는데 우리도 냈는데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아까 언급됐던 그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입니다 발언이 있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의 네. 그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저 질문을 할 네. 때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말투가요? 일정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기자들이 백브리핑 붙어서 네. 질문을 한 건데 요 관련된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자기는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약간 왜 자꾸 물어 요런 게 좀 깔린 상태에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입니다. 요런 멘트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원내 제1당 대표고 공인이잖아요. 예. 유명한 말이 있죠.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아.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공인이 지금 그것도 뭐 차기 대선에 도전하신다는 분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특히나 중도가 어떻게 보겠느냐를 네. 생각해 보면은 저 장면은 대단히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인 장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자리에서 그럼 당연히 승복해야죠. 저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마 질문에 혹은 이제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면 판단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렇죠. 이게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승복 메시지를 왜 네. 민주당이 못 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 그거 대단히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이 승복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국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던 이런 사람들, 네. 특히 젊은 남성들이 많았는데 저항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었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요.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공격을 하고 정말 때려부수자라는 게 내란 예비 음모라고 의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상 함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장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저는 승복 메시지를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내는 게 대선으로 빨리 채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이라도 이런 거리두기를 최소한이라도 해두지 않으면 그냥 큰 역풍에 휘말릴 거기 때문에 장깨를 낸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묻는 거야. 너네들 승복 왜 안 해?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재명 대표 26일 날 선거 날 때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권성동 대표가 승복해. 승복 안 할 거야? 승복한다고 메시지 내. 우리는 승복할 거야. 그리고 오후에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사는 어디 출신이고 뭐가 문제고 이래서 안 된다고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했어요. 보수 정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승복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네. 근데 두 가지를 동렬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게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잖아요. 사건이 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요. 그러나 헌재는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으로든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예. 그걸 불복하면은 헌법과 우리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렬해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너희가 승복해야지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아직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하고 승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법질서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국민들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싶은 것은 네.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죠. 이거는요 지금 공당의 대표가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본값 디폴트는 그러니까 승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승복을 안 할 안 할 방법이- 도리가 도리가 없고 없죠. 예. 예, 법적으로 이의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정치적인 승복이냐 아니냐가 이제 그렇죠. 관건인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승복을 내가 안 할 것 같은 메시지를 자꾸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확인할 수는 있겠죠. 너 근데 진짜 승복 안 할 거니? 아니면 또 이 메시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 승복에 관해서 입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맨날 같이 학교 가는 사람한테 너 오늘 학교 분명히 갈 거야? 이렇게 묻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야가 지금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뭐냐면 민주당은 8대0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승복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4대4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저희 당은 기각을 희망한다. 일단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또 약간의 희망사항을 갖고 어쨌든 승복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뭐 당연히 승복은 하는 건데 기각이 되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논란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나저나 저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조용한가요? 뭐 요즘 여론 조목도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 지지율도 네.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만 못한 느낌. 바로 견제 코멘트가 들어오는 거 견제가 보니까 아니라 역시나 사실, 민주당에서 사실 팩트.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적인 주자는 역시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는 오세훈 얘기하는데. 아, 그런가요? 할 얘기 있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그래도 전에 이제 뭐 계엄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까지 쭉 메시지가 많이 좀 있었고 뉴스에도 많이 좀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제가 뉴스를 잘 못 봤습니다. 그 전에 이 탄핵 네. 심판에 대해서는 미리 다 얘기를 했죠. 네. 대한민국은 상당히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승복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계엄에 대한 입장은 본인이 아예 책을 냈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 뭐 한 200여 페이지 하루에서 자세하게 그 본인이 2주 동안 직접 경험한 일들이 실록처럼 써 있는데 네. 그 이상 뭔가 자세하게 입장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음. 그 사실관계나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책에 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미 냈다고 해도 사실은 되게 어느 시점에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잡히고 나서 흔히 말하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전부 다 다시 한번 재차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막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한동훈 대표는 예전에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 안 하니까 왜 메시지를 안 내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정무적으로는 들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일 많이 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건 아마 그렇지만, 결과가 나오면은 네.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내지 않을까요? 그걸 아마 안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근래에 했던 탄핵과 관련한 메시지가 좀 되게 유의미하다고 그래서 적어놨던 게 있어요. 탄핵 반대 애국심은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북대 강연 가서 예, 했던 예. 이야기. 그러면 약간 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이 뚝심이나 정말 밀어붙일 탄핵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온당한 선택을 했던 겁니까? 그 현장에서 네. 본인이 정말 피해자일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톤이 약간 이 뚝심을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걸 애국심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본인 과거의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의 약간 갭처럼 느껴져서 저는 조금 더 명징한 메시지를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실제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발언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일관되게 본인이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 소추를 한 것은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뭐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면서 그건 불가피하게 했어야 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후회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정치인이니까 그것은 위로를 해드려야죠. 그런 차원에서 존중하고 그 마음을 나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판단과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고 나도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양립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입장을 바꾼 것은 없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입장을 바꾸셨죠. 왜냐하면 그때 12월 12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네. 최근에 한 종합편성 채널 인터뷰에서는 나는 탄핵 소추에 찬성한 것이지 뭐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하셨죠. 그런 네.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장의 변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정치인 혹은 뭐 대통령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본다면 어떤 큰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국민들이 궁금한 걸 이제 물을 것이고 언론 같은 데서도 물을 것이고 혹은 뭐 묻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나온 직후에 그 친한계 의원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탄핵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러면 입장이 혹시 바뀐 건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좀 배치되게 가는 건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동훈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했었던 예.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타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한 대표는 동료 국회의원들을 부하나 졸개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아하. 내 말에 무조건 따라와야지 이렇게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박정훈 의원도 박정훈 의원대로 본인이 개개인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네. 뭐 당신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뭐 바로잡는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정치해오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정훈 의원의 의견은 그냥 그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고 한동훈 전 대표랑은 무관하다. 탄핵에 관해서 또 계엄에 관해서 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전 대표만큼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대 0의 완전한 인용을 한동훈 전 대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8대 0이라는 스코어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사석에서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만 탄핵 심판에서 아니 인용된 계엄 거. 당일에 그 네. 비상계엄의 밤에 즉각적으로 올렸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 스탠스가 한 번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을 막론하고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였던 입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명확히 알겠는데 그 이제 사실은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각각 의원의 자유가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그 광주에서 그 이제 사죄하면서 인사했을 때 그때 카톡 단톡방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게 아니고 김상욱 의원이 본인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본인이 여기 인터뷰에 나와서 사실상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은 네. 게 언더 73이라고 국민의힘의 이제 1973년 예. 이후 출생들 그 원내외 뭐 소장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거기 이제 일원이고 김상욱 의원도 그 방에 계셨는데 네. 갑자기 자진해서 나가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 갑자기? 방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니, 알아요. 물밑 정황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인이 나갔어요. 본인이 어. 나갔고 네. 그러니까 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민이 있었겠죠. 제가 왜 나갔는지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이 출연 한번 했었었는데 네. 뭐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뭐 좀 하긴 했습니다만 여튼 뭐 오늘 이 자리가 뭐 중요한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또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정말 코어 몇 명밖에 안 계시는데 그건 지금으로선 지금 뭐 네. 전당대회 치를 때 뭐 17명이었는데 거기서 확장이 없다 막 이런 기사들은 나오고 예, 했었는데 예. 그럼 박정훈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결사체고 메시지를 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스피커는 몇 명으로 추려지는데 이렇게 돌출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아유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거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딱 타이트하지 않은 느낌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드네요. 그게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를 지향하는 집단이면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면은 바로 뭐 징계한다 그러고 혹은 뭐 입 다물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동안에 보여준 정치 스타일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한번 보면 말씀드립니다. 오합지졸처럼 보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잔잔하게 그러면. 긁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 혹은 뭐 지지자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실제와는 다른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그래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의원들이 쭉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그 팀의 뭐 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체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목소리를 내. 그러면 한동훈계가 아예 이제 방향이 바뀐 건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랑 좀 사이가 멀어진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네. 대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들을 내왔잖아요. 네.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 또 민주적인 절차 과정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나하고 정치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걸 용납을 못 해야 되나요? 그럼 본인부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계속 한동훈 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이제 여러 차례 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건데
별다른 얘기 없었으면 아마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한 편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가 다르게 인식을 할 텐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다르게 인식을 우리는 했는데 뭐 그냥 그 개별위원회 어떤 사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정도다. 뭐 우린 뭐 여전히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박정훈 의원이 뭐 수십 번 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거 앞으로 뭐 계속 지켜보시면 네. 자연스럽게 뭐 혹은 알게 되지 뭐 않을까 스펙트럼을 싶습니다. 좀 넓게 가져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네. 있지 않을까. 네. 이 상황에서 속보를 하나 전하고 가도록 속보요? 하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네.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한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네. 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 나오는군요. 예. 네. 결과적으로는 잘된 선택인 것 같고 일각에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습니다만 네. 막 현장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면 진짜 그거는 소요에 직접적인 또 이 도화선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최소한 이제 자제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인용이 만약에 이제 된 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이제 지지자들 향한 목소리 같은 걸 직접 어디 올라서서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좀 그건 걱정되는 너무너무 일이긴 무서운 하겠네요. 거죠.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 입만 보는 그 강성 지지층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약간 좀 걱정스러우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이 과열되어 있는 국론 분열의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정당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희처럼 공론장에서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런 책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책무가 사실 가장 무거운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계속 유지하든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든 그 책무 자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내일 경호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석을 한다고 치면 지금 헌재 반경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네. 거기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밖에 있어요. 예. 그럼 그 밖을 어떻게 그러면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네.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탄핵 인용되면 혹시 당에서 출당시키나요? 그건 지도부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까도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예. 왜 당하고 입장이 다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것 같고 다만 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제가 서두에서 재보궐선거 결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탄핵에 반대만 소리 높여 외치고 강경보수 노선으로 갔을 때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최근 몇 달간 걸어온 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면 네. 당에서도 폭넓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폭넓게 고민할 것이다 정도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이 정도 네.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표정이 너무 약간 침울해 보이셔가지고 짠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네. 저희 재보궐선거에서 또 동료 당원들이 크게 졌기 때문에 아하. 매우 표정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치 용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